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어딨더라? 뭘 찾으세요? 작은 별! 오늘부터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조선왕조실록을 열어보기로 했잖아요. 아 맞다. 근데 조선왕조실록이 뭐예요? 조선시대에 왕조, 왕에게 일어난 실록, 일기. 우리도 일기에 그날의 날씨나 그날 있었던 일들 기록하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을 일기처럼 기록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조선왕들의 일기를 훔쳐보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을 왕들이 직접 쓴 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을 담당한 사람을 사관이라고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관이 기록한 일종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뿐 아니고요.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럼 우리 조선의 첫 번째 왕을 만나러 가볼까요? 새나라 조선을 열다 태조. 외적으로부터 고려를 지킨 영웅. 바로 내가 새나라 조선을 만들었지. 그게 장군이 왕이 됐대. 내 이야기 속으로 가자. 영웅의 탄생, 황산대첩. 1380년 9월 고려 말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리산 부근의 황산. 이날 왜구와의 전쟁을 통쾌하게 마무리하는 최후의 전쟁이 벌어졌죠. 당시 고려 땅을 침입한 왜구의 수가 고려군의 10배였다고 그래요. 이때 왜구의 우두머리를 향해 거침없이 달리는 용맹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화살은 적장의 수구를 관통합니다. 황산대첩으로 기록된 이날의 전투,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용맹한 장군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태조 이성계입니다. 당시 고려는 매우 혼란했거든요. 홍건적, 왜구, 숱한 왜적들이 고려를 침략하는 상황이었죠.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한 건요, 왜적만이 아니었죠. 고려 내부에도요,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이라는 고려 귀족들이었죠. 그들은요, 불법으로 백성들의 막 땅을 빼앗고요, 가난한 백성들을 노비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땅에서 이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혼란스럽던 이 고려 말 황산대첩의 승리는 살기 팍팍하던 고려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죠. 이성계는 고려의 왕, 우왕에게도 인정받으면서 고려의 영웅이 됩니다. 영웅에서 역적으로 위화도 회건. 저 사람은 고려의 우왕이잖아요. 고려를 위해 싸우던 최고의 장수가 왕을 끌어내리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건은 요동 땅에서 시작됩니다. 1368년에 중국 대륙에 명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겼거든요. 세계를 막 호령했던 원나라를 멸망시키고요. 중국 땅을 차지한 명나라는 고려 땅까지 탐내기 시작합니다. 철령 북쪽 땅은 원래 우리 것. 냉큼 내놓아라. 고려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최영 장군은요, 명나라와의 전쟁을 주장하고 나서죠. 무슨 소리? 철령 북쪽 땅은 공민왕 때 우리 고려가 되찾은 영토다. 반면 이성계는 전쟁을 반대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건 안 될 일입니다. 여름은 농사일로 바쁜 시기. 군사를 모아선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군사가 요동에 가 있는 틈에 왜적이 쳐들어오면 누가 막습니까? 지금은 장마철.
활이 높고 전염병이 돌 위험이 있습니다. 이성계의 반대에도 우왕과 최영은요 이성계에게 명나라의 요동 땅을 공격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순순히 따르시오. 우왕은 전국의 백성들을 모아서 5만여 명 규모의 군대를 만들었고요. 이성계는 결국 군사들을 끌고 요동 땅을 향해 떠나갑니다. 요동으로 가는 길, 이성계의 우려대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땅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비에 젖은 갑옷은 쇳덩이처럼 무거워졌지요. 병사들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서서히 지쳐갑니다. 고생 끝에 압록강 부근의 작은 섬 위화도에 도착한 고려군. 하지만 많은 비로 인해 강물은 잔뜩 불어나 있었고요. 그래서 강을 건널 수조차 없었죠. 게다가 더운 날씨 탓에 병사들 사이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상황 앞에서 이성계는 결국 왕에게 전쟁을 멈춰달라 요청합니다. 지금은 때가 안 좋습니다. 요동 정벌을 가을로 미루심이 안 돼. 안 돼. 내 한마디만 한다. 우린 개경으로 간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요 최영의 군사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최영은 개경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이성계에게 맞섰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들을 데리고 돌아온 이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훗날 새 나라를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별표 5개 꽉! 500년 고려의 최후 선주교 살인 사건. 1392년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위화도 해군으로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된 이성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그에게도 마지막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요? 정몽주의 마음을 얻는 거였죠. 정몽주는요 고려 말 존경받는 정치인이자 신진사대부로 불리는 새로운 세력의 중심이었거든요. 위화도 해군 이후에 신진사대부는 썩을 대로 썩은 고려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죠. 새 나라, 새 세상을 만들자. 그런데 이 안에서도요 서로 생각이 엇갈립니다. 고려 왕실은 그대로, 그 안에서 새롭게 바꿔나가자. 고려는 뿌리부터 썩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고려 최고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새 나라의 건국을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이성계 세력은 그를 끊임없이 설득했지만 정몽주는 꼿꼿한 대나무처럼 꼼짝을 않죠.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피해 포복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부활을 시켜 정몽주를 죽이고 맙니다. 최후의 충신이 목숨을 잃자 고려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죠. 결국 공양왕은 이성계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렇게 고려는 건국 475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 조선. 1392년 이성계가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조선이라는 새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조선은 고려의 도읍이었던 개경을 떠나 새로운 도읍지를 정하는데요. 그게 바로 한양, 지금의 서울입니다. 조선을 세운 건 이성계였지만 나라의 틀을 만든 건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지휘 아래 새로운 대궐 경복궁을 시작으로 한양이라는 도시가 완성되어 갑니다. 정도전은 고려의 이념이었던 불교를 버리고 성리학을 조선의 기본 이념으로 정합니다. 점차 국가의 틀이 잡혀가던 조선. 하지만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다. 왕자의 난. 장군도 이제 남은 수기병들을 데리고 나와 항복하시오. 이미 형세는 기울었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아버지를 꺾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기를 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름하여 왕자의 난.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였던 것처럼 가차없이 궁을 향해 진군합니다. 이성계가 있는 궁을 점령하고 그가 가장 신임하던 청조전을 죽이죠. 자신의 동생인 이방성마저 죽이고 맙니다. 왜 동생까지 죽인 거예요? 갈등의 시작은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6년 전. 태조 이성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세자를 정합니다. 이성계에겐 첫째 부인 친희왕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6명의 아들과 둘째 부인 신덕왕후 사이에서 낳은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성계는 가장 어린 11살 막내 이방석을 왕세자로 책봉합니다. 첫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선택에 크게 분노하죠. 그 중에서도 이방원이 가장 크게 분노합니다. 청몽주를 제거하는 등 조선을 세운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아들이 바로 이방원이었거든요. 이방석의 세자 책봉 후 마음속으로 칼을 갈던 이방원. 결국 마음속 칼을 꺼내듭니다. 번번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던 정도전이 세자 책봉의 배후에 있었음을 알게 되자 더 이상은 두고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이방원에 의해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성계는 아들에게 권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불쌍해요. 카리스마 넘치는 장군인 동시에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덕장이었던 태조 이성계는 결국 그렇게 아들에게 조선을 내어주게 됩니다. 태조실록 끝! 고려의 장군이 왕이 됐네. 조선을 세운 이성계. 백성을 지킨 용맹한 장군. 새나라 조선의 첫 번째 왕. 조선 500년의 뿌리 태조. 조선의 모든 건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큰별쌤, 오늘은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을 만날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이방원이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에 맞서 왕제난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렇다면 정종이 이방원? 땡! 작은 별님 틀렸습니다. 이방원이 아니라고요?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은 이방원의 형인 이방과예요. 자, 그럼 어째서 이방과가 조선의 왕이 된 건지 얼른 만나러 가볼까요? 진검다리 왕 정종. 영안군 이방가를 새 왕세자로 책봉하니 세자는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사직을 보살피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았지만 바로 왕위에 오르진 못했어요. 왜요? 아무런 명분도 없이 왕위에 올라갔다간 신하들도 왕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도 웅성웅성 욕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아주 잠깐 왕의 자리를 형에게 주기로 합니다. 바로 그 왕이 이성계 두 번째 아들인 이방과 정종입니다. 정종은 동생의 뜻에 따라 정말 얼떨결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동생의 눈치만 살피죠. 오죽하면 정종을 두고 버수아비 왕, 진검다리 왕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왜 이방원은 둘째 형 이방과를 왕위에 앉혔을까요? 이방과에게는 정식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 그 말은 후계자로 삼을 아들이 없단 얘기네요. 맞아요. 자신이 왕위에 오를 생각이었던 이방원의 입장에선 아주 깔끔한 대안이었던 셈이죠. 그래도 형인데 힘이 없었나 봐요. 언뜻 보면 정종이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종은 고려 말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아버지 이성계를 따라 함께 외적을 때려잡았던 용맹한 무인이었어요.
그 유명한 황산대첩에서도 이성계의 곁엔 이방가가 있었어요. 다만 이방가는 이방원과 달리 권력욕이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어차피 이 시기 조정의 실세는 이방원이 아끼는 신하들이었거든요. 정종이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방원의 측근들이 막 행패를 부려도 정종은 그들을 제대로 벌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존재감 없는 왕이었던 정종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이방원에게 맡기고 격구와 매사냥 등 이 취미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나 권력 관심 없음. 진짜임.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곤 요만큼도 없는 정종의 모습에 이방원은 안심했죠. 그렇게 조선 땅에도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정종 역시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계획 하나를 세웁니다. 오, 바로 조선의 수도를 한양에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으로 옮긴 겁니다. 정종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큰 왕이었거든요. 형제끼리 막 피 튀는 다툼을 벌인 새 수도 한양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양을 떠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지만 찰나의 평화는 끝이 납니다. 찰나의 평화, 반복되는 싸움. 정종의 즉위 후 잠깐 평화의 시기가 오는 듯 했지만 한편에선 호시탐탐 권력을 노리던 자들의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죠.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방원이 당신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사실이야? 내 방언이 이놈을? 이방가는 이방원 바로 위의 형이네요. 그럼 박포는 누구예요? 박포는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이 권력을 차지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방원이 자신을 1등 공신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잔뜩 불만을 품은 거죠. 별 공도 없는 자들까지 1등 공신에 들었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이 2등 공신입니까? 태조의 넷째 아들 이방간에게도 왕위 계승에 야심이 있었거든요. 딱 한 명만 뵈면 왕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욕심을 안 부리겠느냐? 박포가 이방간의 마음을 읽은 거군요. 맞아요. 이방간은 늘 마음 한편에 동생을 향한 시기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박포가 이방간에게 은밀히 접근합니다. 그렇게 박포와 이방간은 뜻을 모으죠. 이방원을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하기로. 이 소식을 들은 태조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정종 역시 이방간을 설득하고 나섰지요. 하지만 이미 이방간은 병사를 이끌고 이방원을 향해 달려간 후였습니다. 1400년 정종 즉위 2년 또다시 왕자의 난이 벌어집니다. 2차 왕자의 난이죠. 승리는 예상대로 이방원의 몫이었습니다. 그럼 이방가는 어떻게 됐나요? 이방간은요 도망치다가 잡혀요. 죽었겠죠? 아니에요. 이방원은 백성들의 시선을 매우 신경 썼습니다. 이미 동생 2명을 죽인 이방원이 같은 어머니 아래 태어난 친형까지 죽이면 아유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정종 역시 형제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방원을 설득했고요. 그렇게 이방간은 황해도 토산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대신 박포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하죠. 제2차 왕제의 난까지 거치면서 이방원을 반대한 세력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방원은 더욱더 튼튼한 입지를 가지게 되죠.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어느 하나 마음대로 해본 적 없던 정종은 자리마저 내줄 때가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이제 네가 저 용상에 앉거라. 더는 형제를 잃고 싶지 않다. 이방원 드디어 왕이 되다. 1400년 이방원은 돌고 돌고 돌아 드디어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아, 드디어. 조선 건국 초기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라고 할 만하죠. 당시 역사의 주인공은 정종이 아닌
이방원이었습니다. 사실 정종은 왕으로 살면서 세운 업적이 거의 없어요. 조선왕조실록을 봐도 정종실록이 가장 짧아요. 그래도 정종은 왕이 아닌 개인으로선 꽤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효심지극한 아들이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왕비를 끝까지 사랑했던 마음 따뜻한 남편이었죠. 왕위에서 내려온 후에는요, 마음 편히 자신이 좋아했던 사냥이나 즐기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다간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정종실록 끝! 욕심 없는 형이 왕이 됐네. 자리만 지키던 허수아비. 아무런 힘도 없는 꼭두각시. 왕 싫어, 정치 싫어, 싸움 싫어.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차금별,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쌤,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오늘 열어볼 태종실록에선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 할 건데요. 얼른 태종 이방원 만나러 가보죠. 조선의 기틀을 세운 왕 태종. 주상 전환합시오. 1400년 이방원이 드디어 조선의 제3대 왕이 됩니다. 와, 드디어. 왕이 되기 전 이방원은 한마디로 불 같은 사람이었죠. 잘 알죠. 첫 번째 왕자의 난도 이방원이 일으켰잖아요. 과감한 결단력과 패기 있는 모습에 흔히 이방원이 칼을 잘 쓰는 모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실 이방원은 몸보다 머리를 더 잘 쓰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대로 무인 출신이었던 이성계 집안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과거? 엄청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맞아요. 아들 이방원의 과거 급제 소식에 이성계가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끈끈했던 아버지와 아들은 왕자의 난으로 그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죠. 정종이 즉위 2년 만에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 이성계는 자신의 고향인 함흥으로 가버려요. 한때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었던 아버지와 아들은 갈등의 그 골을 좁히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상처만 남은 그날의 전투. 조사의의 난. 인연을 끊고 살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곳은 다름 아닌 전쟁터였습니다. 이성계의 아내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인 조사의라는 사람이 이방원을 몰아내기 위해 난을 일으키는데요. 사실 이 반란의 폐후에 아버지 이성계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저런. 이방원은 조사의 난을 제압하기 위해 직접 나서지요. 내가 함께 싸울 것이다. 이성계는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불패의 명장이었으나 이 전투에서 아들에게 패합니다. 내 놈이 이겼구나. 하늘이 더 날 버리시는구나. 전투의 승리는 이방원의 차지가 되었지만 이성계와 이방원 둘 중 어느 누구도 웃지 못할 씁쓸한 전투였죠. 오로지 목표는 하나. 왕권 강화.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를 위한 아주 많은 일을 했는데요. 여기서 질문. 이방원이 제1차 왕제의 난을 일으켰을 때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에 나섰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병이요. 맞아요. 고려 말엔 나라가 혼란해서 국가의 군사 통제력이 매우 약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의 군대를 꾸려 자신의 힘을 과시했죠.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가 데리고 있었던 사병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권력을 잡고 나니 이방원은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도 있지만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 언제든지 역도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병이요. 사병 제도를 싹 없애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반발하고 나섰죠. 사병을 협파하신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한 번 결심한 일을 모르는 법이 없었던 태종. 그 모든 반발을 다 제압하고 사병을 없애버립니다. 우와, 놀라운 추진력. 태종은 그 정도로 왕권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원 또 칼을 듭니다. 아니, 또요? 그 칼은 바로 부인인 원경하고 민씨의 남동생들에게로 향합니다. 부인 민씨의 남동생 넷을 모두 죽입니다. 원경왕후 민씨 가문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집안이었거든요.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이방원이 왕위에 딱 오르면서 이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왕비의 가족을 외척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권력을 가지면 왕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태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다? 왕권 강화. 왕을 위협하는 존재는 모두 다 없애버린 겁니다. 나아가 태종은 나란 일을 왕인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죠. 태종 이전에는 의정부라는 기관을 통해서 왕에게 나란 일을 보고했거든요. 태종은 이 과정을 없앱니다. 국정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신이 직접 듣고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죠. 끝내 이루리라. 조선의 태평성대. 태종이 왕권을 위해 가차없이 칼을 휘두른 왕이긴 했지만 왕으로서 세운 업적은 훌륭했습니다. 태종 시대 전국의 경작지는요 고려 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때 서울과 지방의 창고들은 곡식으로 가득 찼다고 하지요. 우와. 백성들은 평화로웠고 물산이 풍부해 창고가 가득 찼다. 사방의 국경이 안전해 백성들이 전쟁 걱정 없이 살았다. 이렇게 힘들게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의 기틀을 마련해뒀으니 이제 태종의 남은 숙제는 뭐겠습니까? 뒤를 이을 후계자? 그렇죠. 태종은 왕위를 누구에게 넘겨줄지 깊은 고민을 시작합니다. 조선을 책임질 다음 왕은 태조 이성계의 삶에서 봤듯이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자식 일입니다. 태종 자신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태종의 아들인 세자 역시 태종의 말을 정말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태종은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을 세자 자리에 앉혔거든요. 장남에게 왕의 자리를 승계하는 게 보편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양녕은 공부는커녕 매일 술만 마시면서 방탕하게 놉니다. 아무리 첫째 아들을 사랑한다 해도 태종이 가장 사랑한 건 역시 조선 사고뭉치 양녕에게 조선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너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아바마마, 당장 군왕이 되어도 손색 없는 아들이 한 명 더 있다. 태종은 셋째 충녕이 다음 왕위를 잇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죠. 충녕의 인성과 재능에 확신이 있었던 태종은요, 충녕을 세자로 책봉하고 2개월 만에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 충녕 대군이 바로 훗날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입니다. 태종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요. 대신 상왕으로 군림하면서 세종의 정치 인생에 방해가 될 만한 신하들을 차례로 없앱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의 장인인 시몬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부인인 원경 왕후의 남동생을 정리한 것처럼 세종의 장인을 없애야 세종의 힘이 강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태종은 마지막까지 피해 군주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아들 세종은 자신처럼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성군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는 태종 일생의 가장 큰 업적을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들 세종이 마음껏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튼튼한 기반을 다준 태종은 가벼운 마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태종실록 끝!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의 나라 조선을 위해 바친 일생 수많은 피와 땀으로 만든 500년 조선 왕조의 깃틀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조선의 모든 것 조선 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 왕조실록 오늘 실록은 열어보기도 전에 빛이 나요. 자, 오늘 만나볼 세종실록엔 조선의 가장 빛나는 날들이 담겨 있거든요. 오호, 정치, 경제, 문화, 국방, 학문, 과학, 음악, 우와, 우와. 아이고야. 하나씩 좀 말해주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어린이 친구들. 세종 집권기는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빛나는 조선을 만나러 함께 가볼까요? 위대한 성군 세종. 세종 최고의 업적 1446년 훈민정음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조선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까지 이롭게 만든 위대한 문자 한글이 탄생한 겁니다. 오, 한글의 옛날 이름이 훈민정음이에요? 네,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지요. 세종 이전의 시대를 살던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못 읽었거든요. 문자가 없었어요? 물론 한자는 그 전부터 있었죠. 근데 한자는요 글자 수도 워낙 많고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쁜 일반 백성들은 배울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겠죠. 백성들은요 그래서 글을 몰라가지고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죠. 세종은요 그런 백성들의 상황을 매우 딱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 조선의 문자요. 훈민정음은요 한자와 다르게 배우기 쉬운 문자라서 농사일로 이 바쁜 백성들도요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이 훈민정음을 반긴 건 아니었어요. 특히 그 조선의 양반들 훈민정음을요 아주 크게 반대합니다. 엥? 왜요? 문자를 양반들만 알아야 이 백성들을 지배하기 쉽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세종을 따르던 신하들 중에서도요 이 새로운 문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훈민정음 그 자체의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명나라와의 관계가 잘못될까 이게 이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명나라가 왜요? 당시 조선은요 힘이 센 그 명나라를 따르고 있었는데 신하들은요 그 명나라의 문자인 한자가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세종은 백성을 위하는 일에서만큼은요 자신의 의지를 쉽게 꺾지 않습니다. 읽고 쓸 수 없었던 백성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감동. 그래서 저는요 훈민정음이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만들어진 이유가 더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 세종 백성의 의견을 듣다. 조선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역사상 최초의 국민 투표가 실시됩니다. 국민투표?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국민들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게 특별한 거예요? 투표는 어른들이라면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땐 왕의 말이 곧
법인 시절이었잖아요. 아, 맞다. 근데 무슨 투표를 했어요? 새로운 세금 관련법, 세법인 공법의 시행을 둔 투표였습니다. 자, 여기부터 좀 살짝 어려운데요. 귀 기울여 드릴 준비 됐어요? 네. 조선시대에는요, 전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관리들이 백성이 이 농사하는 땅을 직접 이렇게 보고 세금을 이렇게 딱 정하는데 관리가 자신하고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금 내지 마. 아니, 세금 조금만 내. 이런 일이 자주 생긴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세종, 공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생각해냅니다. 정해진 땅에 정해진 양만큼만 세금을 내라라는 것이죠. 이전의 왕이었다면 자, 이제부터 새로운 지도 시작! 이렇게 했겠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기로 결심을 하죠. 1430년 세종은요, 전국에 걸쳐 공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합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국민투표가 아닐까요? 양반이 아닌 일반 백성들까지요? 네. 물론 당시는 조선시대니까 노비, 여자, 어린아이는 투표에서 제외되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총 인구수의 4분의 1인 1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라는 점에서 이거 최초의 국민투표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찬성 절반을 넘습니다. 그런데요, 세종은 그 공법을 바로 시행하지 않아요. 오잉? 왜요?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으니 백성들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라. 신하들과 이 7년 동안 공법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칩니다. 그렇게 제정된 공법은요, 조선 세금 체제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백성을 위한 연구, 집현전. 쌤, 여긴 어디예요? 세종시대를 말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곳 바로 집현전입니다. 집현전은요,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거든요. 소문난 공부벌레였던 세종,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수많은 책들을 써내고 또 써냅니다. 전국의 천재들이 모인 집현전에서는요,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 어떤 책이요? 농사를 짓는 법을 다룬 책이요. 당시 조선은 백성 대다수가 농민인 농업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해마다 풍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했죠. 그런데 현실은 비참했어요. 당시 농사 기술은 수준이 낮았고요. 수확하는 곡식 양은 턱없이 적었죠. 농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백성들은 항상 배가 고프죠. 깊은 고민에 잠긴 세종, 농민들에게요, 농사 짓는 법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세종은요, 관찰사들에게 특별 임무를 줍니다. 각 지역에 농사를 잘 짓는 농부들에게 그 비법을 물어오라. 한마디로 조선 최고 농부들의 지식을 한데 모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땅에 맞는 농사 기술을 정리한 책, 농사직설. 이 농사직설이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을요, 각 지방 관청에 골고루 배분을 하죠. 전국의 농사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세종대왕이라 불릴만 하네요. 세종 주변에는요, 본인만큼이나 뛰어난 그런 인재들이 많았죠. 장영실, 황희 등 이름 들어본 유명한 위인들이 모두 세종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궁금해요. 다음 시간에는요, 세종시대를 빛낸 세종의 친구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세종시로 닫지 말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